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간 이슈에서는 금융시장 환경 전반을 둘러싼 정책 모멘텀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 기술주 나스닥 중심의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경계심들 속에서 최근 지금까지 덮어왔었던 악재들, 미중 갈등이라거나 부양책 지연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오른쪽 차트 보시면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상을 뛰어넘는 반등을 보여주던 경제 지표들의 탄력이 점차 둔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흐름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주도주 섹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죠. 대형 기술주가 여전히 주도 섹터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어쩌면 이 바이든의 당선이 혹시나 이 주도주의 무게 중심을 친환경 섹터로 좀 이동을 시키지 않을까와 같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은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만 쏠려왔었던 이 자금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최근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변수는 이 백신의 정치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백신의 출시 기한을 대선 이전으로 못 박는 언급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언급들은 오히려 백신의 안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런 백신의 정치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압력에 백신의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동 서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신이 좀 정치화된 도구로 활용이 되어 왔던 만큼 이 만에 하나 백신이 이 대선 이전에 나올 경우에는 그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백신의 대중화에도 장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들이 이런 논쟁들 자체가 백신의 출시 시점을 오히려 지연을 시키는 수 있다라는 경계도 최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투자 심리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미국 의회의 부양책 합의이죠. 지지난주 발표됐던 미국 실업률은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부양책의 시급성 좀 낮추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보수적인 태도를 강화시켰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공화당과 이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양당 간의 팽팽한 신경전을 유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지난주 상원에서 공화당은 기존에 제시했었던 1조 달러 부양책 규모 대비 크게 축소가 된 3천억 달러 부양책을 표결에 붙였었는데요. 하지만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에 주장했었던 3조 달러 부양책 규모에서 2.2조 달러로 타협선을 낮추긴 했지만 공화당과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대선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이 양당 간의 부양책 타협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켠에서는 만약에 부양책이 좌초가 될 경우에는 증시의 큰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의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해결사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한켠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양책 논의, 이 실업수당 논의 자체가 지연이 되는 게 가계 심리를 계속 위축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좌측 차트 보시면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더 이상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실업에 직면한 저소득 계층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저축으로 쌓아놓은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소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연말로 갈수록 이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 또 소비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날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주 ECB 회의가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ECB 회의에서 정책은 기존 예상대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에 나빠지고 있는 유럽의 상황을 감안해서 ECB가 좀 강력한 완화 의지를 좀 내비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존의 경제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예상보다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 추가 부양 기대를 축소시켰고요. 그 결과 회의 직후에 유로화 급등을 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이 유로화 강세가 유로존의 경제 그리고 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우측 차트 보시면 유로존의 CPI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하락 추세로 유로존 기대 물가가 돌아선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ECB의 추가 행동 의지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게 무게를 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ECB가 이런 최근 물가 하락세에는 유가 하락이라거나 독일의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의 비중이 높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지난 6월에 대비해서 감소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ECB가 유로화를 좀 어떤 식으로 언급할까에 대한 부분도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였었는데요. 유로화에 대해서는 ECB는 환율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환율이 중기 물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유로화 강세가 통화 정책의 고려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ECB가 이 유로화 약세를 좀 유의미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꽤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강한 메시지가 기대가 되었었지만 오히려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한 게 매파적으로 해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ECB는 연준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리뷰, 이 정책 목표와 전략 변화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올해 말경에 그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었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아마 내년 중에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략 변화 같은 경우는 물론 세부 내용엔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은 이 보다 공격적이고 완화적인 유연한 이 물가 목표로 연준과 결을 함께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ECB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정치적인 장벽은 중앙은행의 재정정책 지원이라는 역할 확대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과연 목표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이 강화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ECB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것은 분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의구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ECB의 정책 변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간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에 좀 불안한 양상이 지속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지금의 변동성을 좀 유의미하게 낮춰줄 수 있는 연준의 추가적인 역할을 좀 기대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번 증시 변동성 국면은 연준이 나서야 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리스크가 번지는 시그널, 리스크 확산 시그널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차트들 몇 개 실어왔는데요. 보시면 일단 미국 국채금리는 박스권에 잘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에도 불안 조짐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또 증시의 추가 조정이 나타났던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나 채권금리 변동성 지수도 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움직임에도 특이점이 없었죠. 즉 이번에 조정의 성격은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이 과도하게 올랐던 일부 섹터들의 가격 조정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특정 성장주 섹터의 고평가 논란이 주도하는 증시의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편차나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있을 FOMC 회의에서는 최근의 증시 불안을 우려하는 연준의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연준은 현재로서는 할 일을 거의 다 했다라고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일단 내릴 만큼 다 내렸고요. 또 금융 시스템 경색 리스크를 방어를 했고, 또 민간 크레딧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이 민간 주체들에게 자금이 흘러가는 환경을 복원시켰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의 초저금리 환경을 가능한 한 물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장기화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명확히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물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의 기준이 뭔지, 또 그게 언제쯤이 될지와 같은 구체적인 잣대들에 큰 관심을 좀 쏟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기준들은 사실 그렇게 급하게 고민을 해야 할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이지 그런 단순히 기준의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현재 연준은 정부의 지출 비용을 경감시켜주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악화가 되었죠.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은 그 이전 해에 비해서 1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또 향후 수년간은 GDP 대비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이 그 어느 때보다 낮을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정책 모멘텀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연준이 아니라 연준이 저금리 초장기화 약속을 통해서 키워준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을 정부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만약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연준으로서는 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이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중장기 금리들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일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무언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지만 국제 발행 규모 확대 때문이든 경기 부양 기대나 리플레이션 기대 때문이든 이 중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거고요. 그 상승 압력을 연준이 자산 매입 정책을 통해서 좀 일정 부분 제어를 해주는 과정 자체가 완화적인 효과를 내는 연결고리일 겁니다. 근데 이 만약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나타날 이유가 딱히 없어지게 되고요. 좌측 차트 보시듯이 기대 물가는 떨어지는 반면에 사실상 하한선에 도달한 명목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는 룸이 적기 때문에 우측 차트 보시는 그 격차인 실질 금리는 오히려 더 상승 쪽으로 긴축적으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차트 기대 물가 다시 보시면 최근에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둔화가 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 이 기대 물가는 이 정부 정책 기대 후퇴의 영향이 반영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 재정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부의 지출 여력이 아니라 의회의 정치적 합의 과정입니다. 즉 어쩌면 이 대선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의회 선거 결과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상하원 의회가 같은 당으로 통일이 된다면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좀 살아나면서 좀 정책 기대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의 이 분리된 양당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 정부 부양책, 재정 정책이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시장의 정책 모멘텀 기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는 이 정책 모멘텀 그리고 자본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관심 있게 봐야 할 주체는 더 이상 연준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다만 이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 내부의 정치적인 합의의 문제이죠. 그만큼 향후 정책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건 통화 정책에 비해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지고요. 또 정책 대응의 기민성이라거나 시차도 통화 정책보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정책을 주도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이 정책 모멘텀을 주도하는 시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일단 최근에 미국 나스닥 변동성의 배경에 이 콜옵션 물량들이 대거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선물옵션 만기 17일 전후로 좀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FOMC가 또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 장기 목표 그리고 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 가지는 회의인 만큼 이 구체적인 가이던스 제시 여부 그리고 2023년 처음으로 포함될 점도표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이 저금리 초장기화 의지를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산 매입을 통한 중장기 금리 관리 의지도 명확히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시장 조정에 대해서는 연준이 기여할 만한 성격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